러시아가 크게 찌는 걸 보니 점점 기분이 좋아. 2026년에는 완전히 흐름이 뒤바뀌는 걸 봤어. 러시아는 여전히 밀어붙이려 하지만 계속 실패 중이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패배하고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도 16배나 더 빠르게 러시아의 대규모 봄, 여름 공세가 거의 멈춰버렸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손실을 입히고 있어. 푸틴은 이 상황을 오래 끌 여유가 없어. 러시아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은 왜 푸틴이 적은 성과를 위해 많은 병사를 희생시키는지이다. 곧 알게 될 거야. 먼저 몇 가지 숫자부터 보자. 7월 1일 러시아 공세작전 분석에서 전쟁연구소 ISW 런더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6월 공세에서 작전상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30.43 제곱킬로미터만 점령하는 데 그쳤다. 한편 푸틴에게 좋은 소식이다. 러시아가 다시 순영토 증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러시아가 순영토 손실을 겪었던 2달 뒤에 나온 것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맹렬한 반격으로 여러 주요 지역에서 영토가 해방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면적이 3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2025년 6월에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그건 정말 초라한 양이다. 러시아가 1년 전에 얻은 481제곱킬로미터조차도 꽤나 초라하다. 그때의 대규모 공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2026년 6월에 우리가 본 것은 훨씬 더 심각하다. 사실상 16배, 나 더 나쁘다. 2026년 6월에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그만큼이나 적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시작 전에 저지한 러시아의 실패한 공세를 보여준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작년보다 16배 빠르게 공세 모멘텀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 답은 지연이 계속되고 사상자 수가 급증하는 잔혹한 현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영토 진격 속도는 무려 16배나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진격 속도는 거의 멈췄지만 러시아가 1km 점령할 때 희생이 16배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6월 당시 러시아는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평균 68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에는 무려 39,490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거의 영토를 얻지 못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사상자가 1298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여전히 피를 땀과 맞바꾸려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대가를 19배나 올려놓았고 러시아의 공세 속도는 16배나 느려졌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분명히 지속될 수 없는 일이고 러시아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 많은 병사들을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ISW는 2026년 현재까지 러시아의 진격 대부분이 콘스탄티니우카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이곳은 강력한 도네츠크 요새선의 남쪽 거점입니다. 그 도시에서의 점령이 러시아가 한심한 6월 공세에서 차지한 모든 성과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침투자를 포함하면 러시아는 도시의 37%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침투자를 제외하고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한 도시의 일부만 계산하면 그 비율은 훨씬 낮아집니다. 러시아가 콘스탄티니우카에 처음 진입한 시점은 2025년 10월, 임을 기억하세요. 약 9달 동안의 전투로 도시의 약 3분의 1을 점령한 셈입니다. 관대하게 봐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요세벨트의 남쪽 끝에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고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는 벨트 붕괴 시한을 2026년 9월로 정했지만 그의 군인들은 네 도시 중 한 곳에서 아직도 고전하며 거의 진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9월 시한을 12월 31일로 미루고자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푸틴? 진격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나무늘보도 부끄러워할 정도인 군대에게 몇 달을 더 준다고 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요세벨트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갑자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이걸 표현할 단어는 하나뿐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도네츠크 마감일이 15번째로 연기된 것뿐이죠. 맙소사, 푸틴, 당신은 2022년에 5번, 2023년과 2024년에 2번씩, 2025년에 3번이나 마감일을 정했잖아요. 이제는 3월 31일과 9월 1일을 말한 뒤에 2026년에 또 3번을 추가했네요. 다른 누구라도 그 실패율을 보면 아마도 도네츠크는 정말로 뚫기 힘든 곳이고 푸틴의 마감일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의 모든 실패에 더해 모스크바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타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종심 타격을 가속화하고 2026년에 중거리 타격 수단까지 전력에 추가하면서 러시아의 진격 시도를 떠받치는 체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6월 수치는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 러시아 목표물을 중거리에서 303회 타격해 5월보다 93회 더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 동안 연료 차량과 연료 탱크를 12,867대 잃었는데 이는 2025년 6월에 잃은 수치의 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2053문의 포병 시스템도 잃었는데 이는 2025년 6월의 1243문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점령지 전역에서 러시아의 군수 지원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하는 최전방 병사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등 러시아 41개 연방 지역에서 석유 인프라와 군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많은 지역이 현재 연료 부족을 겪고 있고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본토와 점령된 우크라이나로부터 고립되어 불법 합병된 이곳에서 점령군을 영원히 몰아내기 위한 가혹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푸틴과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능력을 개발해 참담한 진격 속도 속 러시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쳤다면 올라가는 길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 네가 벌써 바닥을 쳤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착각이지.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보다도 러시아에게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거야. 7월 1일 보고서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를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력과 자금 면에서 모두 통제 불능 수준으로 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밝혔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러시아의 공세가 지난 100년간의 전쟁 중 가장 느린 수준 중 하나로 전락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만 점령한 이 작전에서 약 14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돼. 이 영토 점령의 대부분은 전쟁 초반 몇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20%에는 2014년 러시아가 빼앗은 크림반도도 포함된다. 140만 명의 사상자 중 최대 45만 명이 CSIS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라고 부르는 인원으로 전사했다는 의미야. 부상자들 중 많은 이들은 적어도 실질적으로는 다시 전장에 복귀할 수 없을 거야. CSIS에 따르면 이런 수치는 현대 전쟁 시대에 전례 없는 일이야. 곧 이유를 설명할게. 그 전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게.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 그래서 CSI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현대 군사작전들의 결과를 비교해봤어. 결과는 푸틴이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사상자 수만 봐도 미국 군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른 모든 전쟁에서 겪은 손실의 4배에 달해. 그 안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같은 참혹한 분쟁들도 포함돼. 두 전쟁 모두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특히 베트남 전쟁의 경우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80년 넘게 싸운 것보다 4배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푸틴을 정말 아프게 할 것은 러시아를 자신이 생각하는 소련의 영광의 시절로 되돌리려고 그토록 애쓰는 그가 자신이 본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완전한 실패로 조롱받게 된다는 점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손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러시아 전체 손실의 9배에 달해. 다시 말하지만 9배나 더 많아. 푸틴이 러시아를 소련 시절이나 러시아 역사상의 이른바 영광스러운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실패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에 한 달에 3만에서 3만 4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해. 6월의 수치를 더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상자 수가 4만 명에 너무 가까워져서 불안할 정도야. 이런 손실은 새로운 계약병들로 보충되지 않고 있어. 러시아는 한 달에 2만 7천 명의 자원병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매달 러시아의 인력 우위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야. CSIS는 일부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한 명당 8명의 병사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어. 그리고 전선의 주요 지역에서 진격 속도는 매우 느려. 앞서 언급했던 콘스탄티니우카에서 러시아는 하루에 50m씩 전진하고 있어.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 거리를 10초 안에 뛸 수 있어.
포크로우스크에서는 러시아가 하루에 70미너씩 전진하고 있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곳은 슬로비안스크 지역으로 하루에 90미너씩 전진하고 있어.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솜 전투 이후로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 그건 푸틴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우위가 이곳에서 효과를 내고 있어. CSIS는 우크라이나가 AI 기반 시스템과 자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전장 곳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의 실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가 8대1 사상자 비율이 언급되는 큰 이유 중 하나야. 푸틴은 여전히 자신의 군인들을 전진시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AI 드론과 자율 무기 사용을 완벽하게 익혀서 병사들을 전선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서도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어. 러시아도 자체적인 AI 공세를 펼치고 있어. 7월 3일 프라우다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포리자에 AI 드론을 대량 배치하기 시작했어. 이는 우려되는 일이지 우크라이나가 AI 드론을 비축한 지 몇 달 후의 일이야. 하지만 러시아로선 너무 적고 너무 늦은 대응 같아.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는 계속 커지고 있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 수에서 1.5대 1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는 드론 대 드론에서 러시아와 맞서고 장거리 공격에는 러시아보다 더 많은 드론을 투입할 수 있다. 러시아는 AI와 드론을 잘 다루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어디서든 발사 가능한 드론을 개발 중이야. 우리는 CB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 해상 드론은 러시아 선박을 상대로 자폭 공격에 한때 쓰였고 지금도 쓰이면서 FPV 드론을 발사하는 플랫폼으로도 활용돼 흑해와 크림반도 목표물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러시아의 비용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야. 모집 인원만 봐도 알 수 있어. 한 달 평균 27,000명이 지원했지만 러시아는 6월 이후 12,000명 넘게 부족해. 하지만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어. 러시아가 소모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전략은 이제 드론이 전장 사상자의 최대 90%를 차지하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 이제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엄청난 손실률로 인한 전쟁 비용 급증 때문에 연간 예상치보다 최소 280억 달러를 초과 지출할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의 전쟁 지출은 2026년 1분기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어. 침공에 832억 달러를 썼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해. 202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전쟁에 1조 달러를 이미 썼다고 주장했었어. 여기에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지출을 더하면 이 분기별 수치를 기준으로 러시아는 1조 달러보다는 1조 5천억 달러에 더 가까운 돈을 쓴 셈이야. 러시아는 심하게 지고 있어. 푸틴의 군대가 6월에 간신히 전세를 뒤집고 아주 약간의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그 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대가도 너무 커. 이제 우리는 영상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왜 푸틴은 이렇게 적은 성과를 위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걸까? 답의 일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러시아식 전쟁 방식이라는 점에 있다. 물론 이것은 끊임없는 희생을 포함하는 왜곡된 버전이지만 푸틴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네바 솔루션즈는 러시아 전쟁 방식을 어머니들은 더 많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옳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는 단순히 병사들을 계속 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해왔으며 인력의 우위가 결국 적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의 모든 러시아의 위대한 승리는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에 달하는 사상자를 동반한다. 이는 푸틴과 같은 지도자들이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문화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병사 투입만으로 적을 소모시키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드론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꿨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율 드론을 보유하게 되면서 병사들을 보호하면서도 러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푸틴은 완고하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소련식 사고방식을 지닌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러시아식 방식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푸틴이 실패가 뻔한 침공을 멈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숙명적인 전통주의 뒤에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승리하거나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기 위해 러시아 전체까지 희생하려 들 만큼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러시아 지도자가 가장 큰 적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봐야 한다. 푸틴은 최소한 새로운 러시아 제국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필사적이다. 이상적으로는 그 제국이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었다. 푸틴의 왜곡된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대제 같은 차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의 옛 제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대제라는 단어는 푸틴에게 듣기 좋은 울림을 준다. 그리고 그의 망가진 작은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만 있다면 자신도 그 칭호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푸틴은 자신의 에세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성에 대하여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두 개의 별도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논리를 펼쳤다. 푸틴은 역사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틀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와 자신의 유산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으며 이것이 푸틴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만든다. 그는 병사가 없을 때까지 계속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보낼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가 이기거나 망하는 두 선택만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적 정당성 뒤에서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이기거나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다. 푸틴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어도 자신의 생애 동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질 수 없는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수십 년 동안 푸틴은 러시아의 올리가르이들을 장악하거나 러시아 내부의 정보 흐름을 제한해 크렘린의 선전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는 등 정권 교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다. 4년 넘는 전투에도 푸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더 강해진 듯하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볼 때 아무리 선전이 강해도 푸틴이 전쟁을 영토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이제 푸틴이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철수는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의문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림자 속에서 기회를 노리며 칼을 갈고 있는 이들에게 푸틴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푸틴은 절박해져 우크라이나와 유럽, 자국민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7월 3일 텔레그래프는 미국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서 심각한 확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폴란드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력을 덜 소모했다면 전술적으로 말이 됐을 것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후방이 되었다. 서방 무기가 유럽을 통해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협력으로 혁신 무기들이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해 이 모든 무기의 수송 경로로는 당연한 선택지이며 이 점이 푸틴이 긴장 구조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뛰어난 묘수는 아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다. 푸틴도 폴란드 영토에서의 어떤 긴장 고조가 노골적인 공격에 너무 가까워지면 나토 5조가 발동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절박하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위대해질 자질이 없음을 증명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도박은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두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다. 푸틴이 실행하면 유혈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친 러시아 군대는 곧 붕괴할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도 소풍처럼 느껴질 것이다. 푸틴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생애를 넘어 계속될 전쟁을 일으켜 러시아를 망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푸틴 제국의 몰락이다. 제국의 비전이 푸틴의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 때문이다.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 푸틴 치하의 러시아는 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영향력도 무너졌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푸틴이 스스로 남긴 진정한 유산에 대해 깊이 파헤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지는 러시아의 연이은 실패에 대한 저희의 더 많은 보도를 보시려면 더 미리테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